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러시아 파병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그러한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김 부상은 또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이 다음 주 벨기에를 방문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향을 브리핑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본격적인 정보 협력이 시작된 셈인데 북한군의 특성이나 작전 능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정부 대표단이 오는 28일 벨기에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32개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을 브리핑합니다. 또 유럽연합 EU 정치안보위원회를 찾아 브리핑을 진행하고 마라크 류터 사무총장을 비롯한 나토와 EU 고위 관계자들과 별도로 면담할 계획입니다. 대표단엔 국방부와 국정원 고위 관료가 포함됐습니다. 그만큼 러시아로 보내진 북한군의 임무뿐 아니라 북한군의 일반적인 특징과 작전 수행 능력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에 대한 많은 정보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파병된 인민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나토와 이제 우크라이나가 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올해 연말까지 10,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놓고 우리 정부와 나토, EU 간 본격적인 정보 교류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로선 우크라이나에 침투한 북한군이 투항할 경우 기순 문제 등을 대비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에게 전투에 가담하지 말고 투항하라고 촉구하면서 포로 수용시설의 소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러시아 하원이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와 불법적 협력 중단을 촉구한다며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단호히 대처하면서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 안보사령탑이 워싱턴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따른 상황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에서 만난 한미일 안보실장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러시아가 벌이는 불법적인 전쟁의 여파가 유럽을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산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파병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는 데 한미일 공의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는 북한의 전쟁 가담 정도에 따른 대응 방안을 시나리오별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파병에 따른 내부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대응 방안을 포함해 밀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이 3,000명 이상일 수 있다며 조만간 쿠르스크 전투 지역에 투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We believe that it is certainly possible, perhaps even likely, that at least some of these North Korean troops could be deployed to the Kursk area.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 파병에 대응해 우리 인력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북한군의 전쟁 투입에 따른 상황 전개에 따라 무기 지원에 나서는 방안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북한이 차기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미 대선을 즈음해 무력 도발에 나설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로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차기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존재감을 과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도발 수위는 당연히 미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미국 동부까지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ICBM 발사를 통해 실질적인 위협을 확인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대기권 재진입이 쉬운 고각 발사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정상각도 발사를 통해 실제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재진입 시험을 이제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고각 발사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를 해서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ICBM을 운용하는 전략 미사일 기지를 시찰하고 이를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확실히 제고하고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 태세를 엄격히 갖출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ICBM 발사를 넘어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 오로지 차기 미국 정부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 일정도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의도하는 가장 효과적으로 북한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런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강도 높은 무력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한반도의 긴장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주가량 진행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고성과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공방이 국감장에 도배되면서 정쟁만 남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압도적 의석의 민주당은 국회의 권능을 부각하며 이번 국감을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국회가 가진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고 또 국정에 대해서 감시 견제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 여사 공세 예고는 다음 달 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을 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마 풍경만이 최상의 방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3주가량 진행된 국감에서 야당은 동행명령장 카드를 아끼지 않으며 국감 기간에 나온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영태균 씨 여론조작 논란을 고리로 공세의 고삐를 조였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하겠다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 지연과 헬기 이송 특혜 논란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국감장 곳곳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기런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헬기 타고 나르샤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26년간 국감을 평가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마저 김 여사와 이 대표 이슈에 집중돼 실효성과는 거리가 먼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내린 이유지만 국감 종반까지도 서로를 향한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은 접어두고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얻은 수익이 23억 원에 달하는 김건희 여사는 종신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형을 구형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감에서도 탄핵 소추된 검사의 분변, 토사물 논란이 의원들 입에 오르며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소문이 쌍디귿으로 파다했어요. 쌍땅치기 뭐예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파다했는데 말해보세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토사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물과 관련된 발언을 서영교 의원께서 하셨는데 그게 지금 전체 법사위에서 그 징계 사유를 가지고 따지자고 저희가 법사위원들 이렇게 많이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국감은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감사를 넘어 수사와 다름없었다는 평가까지 나오지만 다음 달 김 여사 특검 전국과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서로를 향한 여야 공세 수위는 한층 더 격해질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기승전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뒤덮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김 여사 규탄 장외 집회에 이어 특검법 통과까지 벼르고 있어 11월이 전국 최대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내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공사 의혹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야당 주도로 영부인을 상대로 한 첫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고 지금 동행명령장 전달이 물리력에 의해서 차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성역 정권이라고 주장한 것을 상징적으로 증명해주고 기관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관저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감사원장은 고발 안건이 의결되기도 했습니다. 관행과 절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제출되신 열람으로 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반대하는 태도가 옳습니까? 국정감사는 막을 내리지만 여야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다음 달 2일 김 여사 범국민 규탄 대회로 대국민 여론전에 시동을 걸 계획입니다. 롱패딩을 준비하겠다며 겨울까지 장외투쟁을 공언했는데 여당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나쁘끄러운 모습마저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롱패딩과 영혼까지 끌어모아 길거리로 나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혹을 총망라한 김 여사 특검법 처리도 예고돼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 직전 날인 다음 달 14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를 벼르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려고 드는 것이고 우리 행정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 선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은 두 차례 폐기된 특검 대신 국정조사로 방향을 돌렸는데 11월이 전국 최대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1월 달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또 국회에 우리 당에게 있어서 또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더 폭주하고 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할 것이고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겁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또 폐기되더라도 관철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특검으로 탄핵을 선동하려 한다고 반대하고 있어 남은 정기국회 내내 여야 수싸움은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친한계와 친윤계 간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공방과 여론전을 넘어 본격적인 세력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인데 개파색이 옅은 중간지대 의원들의 선택이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의사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한동훈 대표 발언 직후 나온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실상 반대 메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을 요구하며 친한계 의원 10여 명이 잇따라 글을 올린 겁니다. 국정감사 이후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친한계는 다음 주 바로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국감이 막을 내렸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올 다음 달 15일을 문제 해결의 시한으로 정한 만큼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극한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고
이 정도에서 국민 민심을 좀 다독이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이 문제를 갈등 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친윤계는 대통령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둘째 주를 거론하며 이 같은 기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친한계 만찬에 이어 단체 대화방 압박을 두고 당 분열을 조장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서로가 이제 감정 싸움 비슷하게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이 독대를 기점으로 해서 보수 분열이 시작되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심리적 분당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의원총회 표대결 가능성까지 전망되면서 이른바 중간지대 의원들 표심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구도로는 친윤계가 숫자로 다소 우세하다는 분석이지만 친한계는 특별감찰관이 민심을 다독일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결속력을 충분히 보인 만큼 김 여사 문제 대응에 공감하는 관망파를 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친한계 내부에서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108명의 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를 만들 때가 아니라 하나씩 풀어갈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사실상 빈손 면담과 첨예한 당내 갈등 구도 속에 아직은 강경파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밑에선 내부 상처를 최대한 피하며 민심을 움직일 묘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 이후 지지율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자 대통령실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을 향한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윤한 면담이 이뤄지기 전인 10월 셋째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2%였습니다. 하지만 면담 직후인 22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조사에서는 20%를 기록해 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 이후 6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나가겠다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정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논란 못지않게 경제와 민생 문제 등이 꼽힌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3분기에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수출 조정과 건설 부진으로 성장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필요할 경우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을 겨냥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등이 23억 원 수익을 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건축업체 히림과 김 여사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코바나 콘텐츠 후원업체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한 북한군을 타격하자고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 야당이 신북풍몰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면담 직후엔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으나 대통령실은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사안별로 선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불법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킨 명태균 씨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고발장도 접수됐는데 공소시효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에서 명 씨는 응답자 수를 3배 넘게 뻥튀기 하라거나 윤석열 당시 후보 지지율이 경쟁 후보보다 높아지도록 젊은 층 응답률을 임의로 조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저한테 이제 지시를 할 때 일부적으로 이제 이거 데이터를 조금 손을 대라, 조작을 해라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창원지검이 공천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 사이 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별도로 고발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고 대통령 부부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 방조했단 겁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지만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공소시효가 멈추는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선거범죄 전담부서에 사건을 배당한 검찰은 우선 공소시효가 남았는지부터 따져본 뒤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공소시효 정지돼 가지고 기소가 되면은 공범에 대해서도 기소하는 것은 일반 법 원리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짧게 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공선법의 취지 자체가 원래 빨리 끝내서 선거 유무효례나 혼란을 막기 위한 건데 5년 임기 끝나고 그때 처벌받도록 해야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명 씨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보정을 지시했을 뿐 여론조사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서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명 씨 관련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자신을 비방한 회원에게 소송 취하 대가로 거액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의협 대의원이 임 회장 탄핵을 시도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로 가뜩이나 의정 갈등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의협 내분마저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이 전공의 지원금 4억 원을 빼돌렸다고 온라인에 비방 댓글을 올린 의협 회원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사회 임원인 해당 회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임 회장이 처벌 불언서를 써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한 겁니다. 임 회장 측은 처벌 불언서를 써줄 생각이 없어 일부러 큰 돈을 요구한 거란 입장이지만 음성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임 회장은 수차례 설화에 휩싸여 의료계 안팎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소리를 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커진 것이 대표적입니다.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인데 임현택 회장 막말 청문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 의사 가리지 않고 거의 무슨 막말 폭격기 수준이에요. 의협 대의원들은 각종 막말과 독단적인 의사결정 등을 이유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의원 246명 가운데 103명이 임 회장 불신임만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해 이르면 다음 주 후반 총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초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시총회 일자 등을 결정할 거라며 가급적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총회 자리에 대의원 164명 이상 참석해 110명만 동의하면 임 회장은 곧바로 직을 상실하고 의협은 60일 안에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사들의 뜻을 모아야 할 의협이 지도부 공백 사태와 이후 여파를 걱정하게 된 셈입니다. 만약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여야 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의사들과 협상에 나서려 했던 정부의 청사진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오늘 오후 시민 추모대회를 진행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먼저 희생자 159명을 기리기 위해 오늘 오후 1시 59분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4대 종단의 기도회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태원역에서 대통령실, 또 서울역을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한 뒤 6시 34분부터 본격적인 추모대회를 시작합니다. 이에 앞서 서울광장에서는 추모대회와는 별개로 이태원 참사 추모와 기억, 재난 참사 등을 주제로 한 부스가 마련되고 12구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참사 당시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진상규명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31일 헬로윈을 앞두고 서울 이태원 등 인파가 몰리는 도심 곳곳에 종합 상황실이 꾸려졌습니다. 2년 전과 같은 참사가 절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CCTV 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군중 밀집도를 확인하고 또 실시간으로 인파를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참여인 대비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운영 첫날, 지자체가 다중인파 감지 CCTV와 안심 비상벨 점검에 나섰습니다. 실시간 화면으로 단위 면적당 인원을 자동 측정해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경찰과 소방, 지자체에 상황을 알려 신속한 출동을 돕게 되는 겁니다. 시민이 직접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달라는 구조 음성을 인식해도 곧바로 경찰관과 통화가 연결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비상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이상 없나요? 네, 영상과 음성 양호합니다. 녹사평역 광장에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실이 꾸려졌습니다.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인파를 관리하고 이동식 확성기, 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현장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사 주최자가 불분명한 지역 축제의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개정법에 따라 용산구가 단계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총 3단계로 이뤄진 대책은 이태원역 하차 인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세계음식 문화거리와 퀴논길 등 인파가 몰리는 이태원역 주변 골목길에서 혼잡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데 1단계 주의 단계까지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지만 3단계 심각 단계에서는 인파 유입이 전면 차단되고 대로변으로 이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일대에만 지자체 관계자와 경찰, 소방, 교통공사 등 4,200명이 넘는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상황실에서 경찰, 소방, 구청 등이 유관기관 등이 상황 판단의 회의를 거쳐서 현장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대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홍대에서는 재난문자 전광판을 통해 현장 혼잡도를 알리고 건대에선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인파 관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이번 미 대선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불법 이민 문제를 놓고 두 후보는 한 채의 양보 없는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이 쓰레기통이 됐다며 비난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문제 해결을 방해했다고 반격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스퀘어에서 이민자들이 경찰을 집단 폭행한 사건은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또 호텔 등의 시설이 이민자 숙소로 제공된 것에는 이민에 개방적이었던 미국 시민 상당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국경을 허술하게 관리한 탓에 불법 이민자가 급증했다며 반이민 정서를 파고들었습니다. They're coming from 181 countries as of yesterday. Right, and we're a dumping ground. We're like a garbage can for the world. 또 이민자들에게 점령당한 뉴욕에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민자의 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적 국경 통제 강화 법안으로 국경 관리를 강화할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하지 말고 폐기하라고 한 트럼프가 회방꾼이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The biggest issue that we have right now is that Donald Trump has stood in the way of what would have been a proven part of the solution to the bigger problem, which is that we have a broken immigration system in America and we need to fix it. 이민 문제는 점점 대선일로 다가올수록 비중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미 대선을 2주 앞두고 진행된 CNBC의 여론조사에서 이민은 일자리와 세금, 정부에 대한 신뢰에 이어 4번째 중요한 문제로 언급됐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민은 범죄와 일자리 갈등 등을 불러일으키지만 인력을 공급하며 경제를 뒷받침하는 양면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이런 이민의 양면 중 어느 쪽에 더 주목할지가 이번 대선의 주요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미국에서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이른바 노랜딩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인의 소비 심리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미시간대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70.5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3개월 연속 상승세도 이어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여파로 대출과 할부 금융 등을 필요로 하는 내구재 구매 여건이 완만하게 개선된 게 소비자 심리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시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히려 올랐기 때문인데 왜 그런 건지 이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통화 긴축이 끝났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4대 은행의 고정형 금리 하단은 4%가 넘습니다. 열흘새 0.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특히 변동금리는 상하단 모두 올랐는데 상단은 6.5%가 넘습니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지표금리가 요지부동이거나 일부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동안 인하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 온 만큼 기준금리 하락 여파가 크지 않다는 게 은행권 설명입니다. 특히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가상금리를 올리거나 감면금리를 낮추면서 대출금리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어쨌든 그 수단이 금리이다 보니까 감면금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많이들 올렸죠. 이번 달 들어 주담대 급증세가 꺾이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힘든 만큼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훨씬 더 그 목표치를 넘겨서 가계대출을 늘려놨기 때문에 은행 자체가 좀 가계대출을 스스로 위험관리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달 시행한 스트레스 DSR 2단계 외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전세대출 공급을 억누를 억제책을 포함해 가계비 관리 강화 시기와 강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역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돼 여성과 어린이 등 최소 72명이 숨졌습니다. 가자 남부 칸 유니스에서는 공습으로 집 여러 채가 파괴돼 일가족 15명을 비롯해 최소 38명이 숨졌습니다. 또 북부 베이트 라이아에서는 주택 3채가 공습을 받아 2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으며 이어서 인근 가자시티에서도 공습으로 9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봉쇄하고 있는 인근 자발리아에서는 이스라엘군이 병원에 들이닥쳐 환자들을 옮긴 뒤 발포해 산소통 등을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테러리스트의 근거지가 있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병원 인근에서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 3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군인 3명이 전투 중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 전쟁 이후 전사한 이스라엘 군인은 모두 36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는 레바논에서 로켓 30여 발이 날아와 대부분 요격됐지만 20대 주민 2명이 파편에 맞아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2분쯤 제주시 서쪽 68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3.42도, 동경 125.8도로 지진 발생 깊이는 21km로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짝 추위가 물러난 이번 주말은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인 11월에도 널뛰기 하듯 기온 변화가 큰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폐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대비가 중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만에 반짝 추위가 지나고 기온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제 7.1도까지 떨어졌던 서울 아침 기온은 어제는 8.7도로 평년과 비슷해졌고 한낮에는 21.5도까지 오르며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았습니다. 너무 추웠는데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져서 나들이를 이렇게 나왔는데 요새 날씨가 바뀌니까 애기 감기가 좀 걱정되기도 해요. 최근 기온 변화를 보면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지난 22일 최저 기온은 14.9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3일에는 10도 아래로 내려가더니 24일에는 7.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틀 만에 8도가량 떨어진 겁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에만 비를 뿌리며 예년보다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클 걸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26일 토요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오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다만 큰 기온 변화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기 등 환절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요즘처럼 기온 변화가 큰 계절에는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의 노출로 인한 감염성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기관지의 습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수시로 자주 섭취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기상청이 11월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자주 급변할 걸로 예측한 만큼 당분간은 건강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금 콜롬비아에서는 제16차 UN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열린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 약속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장하영 기자입니다. 2030년까지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2년 전 UN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96개 참가국이 합의한 약속입니다. 목표 시점까지 6년이 남은 지금 얼마나 이행되고 있을까?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킬지 국가별 전략을 제출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5개국 13%에 불과했습니다. 이 나라들조차 전략을 실행할 예산이 있는지, 전체 국가 정책과 잘 연계가 돼 있는지를 봤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육지의 17%와 바다의 1.8%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30% 목표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세계자연기금은 한국의 경우 정책 구체성이 떨어지고 재정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전 세계적으로 2107년이 돼야 30%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현재 전 세계 바다의 2.7%만 보호되고 있다며 학계와 시민단체가 상어와 가오리, 고래 등 바다 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중심으로 30% 보호 권장 지역을 설정했지만 대부분이 남획과 서식지 파괴, 오염과 기후 변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야생동물과 함께 환경 파괴 직격탄을 받고 있는 원주민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Entonces lo que queremos básicamente es que esto no quede en la firma de un acta intrascendente para cumplir con un poco de protocolos o para legalizar la devastación de nuestra madre tierra. No tenemos otro planeta, este es el único. 이번 협약의 주요 의제는 누가 얼마나 돈을 낼 거냐는 겁니다. 2030년까지 매년 2천억 달러, 우리 돈 270조 원을 선진국과 기업에 할당하기로 했지만 얼마큼 강제력 있는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Quienes son los dueños de la inteligencia artificial y quienes desencadenan el colapso climático son los mismos. Ser dueños de redes y de inteligencia sin vida, escaparse a Marte en sus naves de ensueño.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부유한 나라가 유전물질 공유 비용을 생물종을 많이 보유한 저소득 국가에 지불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이해와 협력을 위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코리아 소사이어티인데요.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전남의 멋과 맛, 또 혁신 산업을 널리 알리고 무엇보다 노벨 평화상에 이은 문학상의 뿌리임을 강조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해 서울 방어에 앞장선 제임스 벤 플리트 전 미국 육군 대장이 지난 1957년에 세운 코리아 소사이어티, 한미 동맹 강화와 협력, 그리고 한국 문화 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ROK-US alliance and the role that the founder of the Korea Society, General James A. Van Fleet, played in setting up the Korea Society. At the time, he had very strong support from the outcome is
there is very deep and strong support for the U.S.-Korea relationship. 김영록 전남지사가 미국 방문의 첫 일정으로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찾아 한미 동맹의 진전과 글로벌 전남의 도약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Today, K-pop and K-culture are sweeping the globe. At the core of this Korean wave are the effort of masters from 전라남도. They have carried on the traditions of Korean 판소리 singing, ink painting, and calligraphy. 일제에 맞선 의병투쟁과 광주학생 독립운동, 5.18 민주화 운동까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늘 중심에 있었던 전남. 특히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를 정착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이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전남은 의향과 예향임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여기에 아름다운 정원과 한복, 맛깔스러운 음식 등 남도의 멋과 맛, 그리고 우주 항공과 에너지 등 미래, 첨단 산업의 육성 현황도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is at historic turning points, striving for the second renaissance under the belief that what makes 전라남도 traditional unique can make it global. 미국과 지정학적, 지경학적 협력을 중심으로 세계의 여러 지방 정부와 인연을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전남. 전라남도는 세계적 한류 열풍 속에 K-컬처의 선도자로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려 세계로 옹비하는 중심 도시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습니다. 일단골 2득점 잡았습니다. 직접 페이스를 하면 페이스 코스하고 한국 시리즈 대회 삼성 라이온즈 기타이거즈 통산 11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부산의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뻗어갑니다. 굿바이. 생전에 정말 이런 경기를 처음입니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직업 야구가 시작됐습니다. 팀들이 응원해주면 그만큼 보답을 해주니까 두산은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LG가 우승할 것 같아요. 하나요. 꿈 많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저씨 아줌마들까지 공 하나하나에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마침내 6차전에서 이승엽과 마혜영의 극적인 홈런이 터지면서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생각도 하지 않은 홈런이 나와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지금 폭우 속에도 강행된 9차전에서 8대 7로 승리하며 통산 4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규리그에서 14게임 반차로 뒤졌던 이유였지만 한국 시리즈에서 유독 강한 가을 야구 DNA는 정상 탈환 과정에도 어김없이 큰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SSG 최정의 방망이가 불을 뿜습니다. 박용택 해설위원의 최다 안타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82년 출범 이래 첫 1000만 관중 골. 유난히 많은 기록과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순위 경쟁을 마치고 왕자를 위한 혈투만 남겨놨습니다. 전통의 라이벌들끼리 한국 시리즈에서 만났으니까 명승부를 펼칠 수 있는 충만한 기로 기아를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여전히 충청과 남부지방은 안개가 심합니다. 현재 곳곳에서 1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겉옷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지금 서울과 전주가 11도 선으로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개는 오후부터 사라지겠고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0도, 대전이 10.5도, 대구가 12.5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24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전 24도, 광주 25도, 부산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